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딸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명언 아시죠?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말이 사람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사람도 잘 될수록 겸손하고 또 주위를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멋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 칭찬을 하니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일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남편의 진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일이 있어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친정이랑 관련된 일이라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미 지난 일이니 사연을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라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때의 사연을 썰맘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 손에서 컸어요. 제가 9살 때였나?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크게 외롭진 않았습니다. 아빠가 엄마처럼 저를 잘 챙겨주셔서 아빠 사랑만으로도 모자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청소년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빠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빠의 재혼으로 제게는 새엄마와 여동생이 생겼어요. 여동생은 저랑 동갑이었는데 제가 생일이 빨라 언니가 됐네요. 처음에는 좀 부딪히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동갑이라 그런지 서로 빨리 풀고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또 새엄마가 저를 잘 챙겨주셔서 나에게도 좋은 엄마가 생겼다는 행복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빠가 재혼을 하셨다고 해도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친구 관계도 성적도 항상 그대로였죠.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늘 상위권이었는데 아빠가 재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항상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분이 재혼을 하시고 나서 엄마가 처음으로 제 성적표를 받아보시는 날이었어요. 엄마는 내 딸이 전교 1등이라니 너무 신기하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 딸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땐 그게 엄마의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일찍 끝나 집에 가는데 엄마가 제가 온 줄도 모르시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인사하려고 다가갔다가 엄마가 통화하시는 걸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남편 딸이 전교 1등이라서 자기 딸이랑 비교된다고 걔가 보통 애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내 딸 앞길 막을까봐 걱정된다면서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놀라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엄마가 뒤를 돌아보셨고 충격받아 서 있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 미림아. 언제부터 여기 서 있었어? 왔으면 인기척을 했어야지. 엄마한테 인사하려고 왔는데 통화 중이셨잖아요. 그래서 저 왔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랬구나. 너 혹시 내가 전화한 거 다 들었니? 그래? 엄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얘는 그걸 듣고 있으면 어떡해. 왔다고 인기척이라도 냈으면 내가 그만했을 거 아니야. 너도 참. 엄마는 오히려 제 탓을 하시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제 흉보는 이야기에 충격받아 서 있던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엄마, 그래서 지금 이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 온 줄 알았으면 전화통화 안 했을 거란 뜻이지. 저기 엄마가 네 이야기한 걸로 기분이 상했나 본데 내가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랬으면 너 공부 잘한단 말도 안 했지. 엄마는 그냥 1등하는 네가 신기해서. 진짜 신기한 거 맞아요. 저 다 들었어요. 저랑 경애랑 비교된다고. 제가 경애 앞날 막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저 이번에 1등한 거 보고 너무 좋다고 하시고 기쁘다고 하시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미림아,
그건 진짜야. 나 너 1등한 거 대단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해. 경이 내 딸이지만 걔 어디 가서 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거든. 그래서 네가 전교 1등한 거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그런 말은 왜 하셨어요? 제가 1등한 게 자랑스럽다면서 그런 말은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내 맘에 너랑 경희가 비교되니까 그랬어. 넌 뭐라든 1등을 턱턱 받아오는데 그에 비해 경혜는 너 반도 못 따라가잖니. 똑똑하고 앞가림 잘하는 널 보니까 내가 낳은 딸이랑 비교돼서 그런 거지. 내가 널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야. 정말이다. 믿어줘. 엄마의 말에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한테도 잘해주고 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느끼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그 일이 있고 몇 시간 뒤 엄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미리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엄마랑 잠깐만 얘기 좀 할래?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까 일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나 때문에 너 마음 상했지?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진짜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고 내 배 아파 낳은 딸보다 똑똑한 네가 부러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사과 좀 받아줄래? 어른이 사과하려고 제 방까지 찾아오셨는데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래, 고맙다. 넌 똑똑한 애니까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말인데 오늘 너하고 나하고 있었던 일 다른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특히 아빠한테는 꼭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빠까지 알면 일이 커지고 또 내가 말실수한 걸로 집안에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의 애절한 부탁에 아빠에겐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찌나 간절하게 부탁하시던지 싫다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 이후 엄마는 제게 더 잘해주셨어요. 그게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론 또 지난번처럼 내 욕을 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저는 어느새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동아리 활동도 했어요. 저는 작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사람이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작가 동아리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의 선배였던 그 사람은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 글에 반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정도로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는데 부모님이 작가가 되는 걸 반대하셨대요. 아무래도 작가로 성공하는 게 어려운 일이니 경영학과를 가길 바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책을 읽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당시 남편은 학교에 다니면서 꾸준하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신문사나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매번 너무 아깝게 떨어지니까 저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 제가 곁에서 도움이 되고 싶었네요. 남편이 글을 쓰는 사이 제가 먼저 직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으로 데이트 비용도 내고 남편 선물도 사주고 그랬어요. 주변 친구들은 그런 저를 만류했었어요. 나중에 남자가 마음 변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헌신하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쉽게 변하지 않을 사람이란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낼 때마다 남편은 항상 미안해했고 제 생일에는 막노동이라도 해서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사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예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만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결혼 적령기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던 만큼 부부가 되어 작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내조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죠. 오빠, 나 오빠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오빠는 언제쯤 결혼하고 싶어? 나? 나는 네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자기 결혼하고 싶어? 나도 이제 결혼 적령기잖아. 내 친구들도 하나둘씩 가기 시작하고 오빠나 나나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미루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얼른 오빠랑 부부 되어서 살고 싶단 말이야. 결혼식도 올리고 싶고. 오빠는 안 그래? 나도 하고 싶지. 사실 나도 마음 같아선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왜 안 그러겠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글 쓴다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 너한테 어떻게 프로포즈 하겠어. 나랑 결혼하면 네가 고생할 게 뻔한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나 괜찮아. 나 오빠 등단할 때까지 내조해줄 자신도 있어. 지금 나 버는 돈으로 우리 둘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미리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번 돈으로 먹고 살자니. 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아무리 내가 등단하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너한테 신세를 지면서 살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글 쓰는 거 그만둘게. 그만두고 내가 직장 다닐게.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오빠 작가 되고 싶어 했잖아. 내가 결혼하자는 말에서 그러는 거야? 뭐 겸사겸사. 실은 나 이제 글 쓰는 거 그만하고 일자리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 결혼도 있고 나도 이젠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글은 나중에 안정되고 써도 되고. 그래도 그렇지. 오빠 꿈인데 계속하면 안 돼? 난 오빠 꿈 포기하는 거 싫어. 미리마, 네 맘 알아. 그렇지만 나 괜찮아. 그리야 진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것보다 지금은 너랑 결혼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리고 나 내 예쁜 마누라 고생시키면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호강시켜줄게. 내 맘 알지?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꿈보다 저와 함께 사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마음을 굳힌 남편은 글 쓰는 걸 곧바로 그만두고 구직을 시작했죠. 글도 잘 쓰지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라 구직 활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어요. 그 후 저희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편안하면서도 행복했어요.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뭔지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랑과 결혼하고 몇 개월 뒤, 그 무렵 제 동생도 만나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겨 조금은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족끼리 인사는 해야 되니 친정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게 됐죠. 모이기로 한 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엄마와 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화가 나셨는지 막 동생을 나무라고 계셨어요. 아휴, 요즘 내가 너만 보면 속이 터져. 너 그놈이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떡해? 아이까지 생겼는데 이제 와서 헤어져? 그러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좀 번듯하고 제대로 된 놈이랑 해야지. 동네 분식집 하는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시집 보내려고 내가 너 그 고생해서 키운 줄 알아? 미리미를 좀 봐라. 걔는 야무지게 연애하다가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났잖아. 걔는 그렇게 잘난 남자 만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엄마, 나랑 언니랑 같아? 우리 둘 비교 좀 하지 마. 다 자기랑 어울리는 사람 만나는 거지. 진짜 왜 그래? 그리고 오늘 그 사람 인사 오는 날이잖아. 그런데도 엄마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내가 분통이 터져서 그래. 미리미 걔는 번듯한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너는 자존심 상하지도 않어? 뭐 하나 미리미보다 잘난 것 없고 평생 걔보다 뒤처져서 사는 게 좋으냐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는 왜 이러는지 원. 아유,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엄마는 동생 남편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막 퍼부어대셨습니다. 동생한테 화를 내고 나와 저를 보시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반겨주시더라고요. 엄마의 기분이 갑자기 달라져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금방 풀리신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신랑감까지 온 가족이 다 모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두 딸들이 다 자기 짝을 만난 게 뿌듯하다고 하시면서 기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네들, 내가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나? 우리 큰 사위, 작은 사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참 보기 좋고 든든해. 두 사람 다 우리 식구니까 처가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오고 가고 그러자고. 두 사람 나이도 비슷하잖아. 또래니까 왕래하면서 가깝게들 지내고 우리 둘째 사위가 큰 사위한테 먼저 연락도 하고 그래. 그럼요. 저야 좋죠. 근데 형님은 좋은 회사 다니시고 워낙 바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연락드리면 실례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실례는요. 저야 연락 주시면 너무 좋죠. 제가 남자 형제가 없어서 늘 외로웠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정말요? 사실 처음 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방황을 좀 해서 모범생 친구가 없어요. 근데 형님이나 처형 두 분 다 명문대 나오셔서 좋은 회사 다니신다기에 긴장 좀 했는데 잘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이, 뭘 그런 말을 해요. 대학이랑 회사가 세상 사는 전부도 아닌데요. 지금 분식집 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그게 더 대단해요. 장사하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때 사위들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나서셨습니다.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자기 사업하는 게 최고야. 잘릴 일이 있어? 뭐 남한테 안 좋은 얘기 들을 일이 있어? 대기업 직원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 먹는 장사 잘만 되면 대기업 직원들 월급만큼 버는 거 아니야?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것보다 자기 사업하는 게 훨씬 낫지. 엄마는 가족들 앞에서 제부를 두둔하셨어요. 아까는 그깟 분식집 하는 남자라고 화내시더니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제부 편을 드시는 거였죠. 그리고 묘하게 대기업 다니는 우리 남편보다 제부가 낫다고 하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신랑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괜히 꼬아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 생각하지 않고 넘기려고 했어요. 이후 동생도 그 남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또 저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까지 낳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게 승진해 본인 동기들보다 빠르게 과장 직함을 다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수록 남편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잘 웃던 사람이었는데 웃음이 사라졌고 집에서도 공허하게 먼 산을 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남편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는 줄로만 알았죠. 그러던 중 하루는 남편 서재 청소를 하는데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남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다고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위해 살고는 있지만 회사 일에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못한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면서 차라리 예전에 밥도 굶어가며 글 쓰던 시절이 더 행복했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 일기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지쳐 보였던 이유는 단순히 회사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 난 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뒷짐지고 바라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자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같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회사 다니는 거 많이 힘들지? 아니야, 힘들긴 뭘. 다들 하는 일 하는 건데. 당신도 회사 다니면서 살림하느라 힘들잖아. 내가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요즘 내가 너무 지쳐서 못 도와줬다. 미안해. 얼른 기운 차려서 당신 살림 좀 도울게. 우리 은우 돌보는 것도 신경도 더 쓰고. 여보, 그러지 마. 나 당신 힘든 거 다 알아. 실은 어제 당신 서재 청소하다가 당신 일기가 보여서 보게 됐어. 그렇게 힘든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가장되고 일 많아져서 힘든 줄로만 알았잖아. 회사 일이 당신한테 안 맞아서 힘들었던 거지? 다시 글 쓰고 싶어서? 그래.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마음 많이 다잡았어. 그때는 그냥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당신 와이프인데. 당신 회사 다니면서 시들시들 말라가는 거 그냥 지켜만 보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신 꿈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회사 그만두고 맘 편히 글 써. 무슨 소리야? 글을 쓰라니. 내가 회사 그만두고 들어앉아서 글만 쓰면 우린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 되지. 당신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벌어. 알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나 하나 꿈 이루자고 그럴 순 없어. 나 그렇게 못해.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야. 당신 원하지도 않는 일하면서 괴로워하는 거 보는 게 나한테는 더 힘들어. 우리 결혼할 때 잊었어? 나 당신 소설가로 등단할 때까지 내조할 결심까지 했던 거. 그거 그냥 지금 한다고 생각하려고. 불편하면 내가 당신한테 그냥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가 될 남편한테 부인이 먼저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당신 성공하면 꼭 갚아. 나 10배로 호강시켜줘야 돼. 알았지? 남편은 제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미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미림이 같은 부인 얻은 게 진짜 복이다. 나 이번엔 정말 열심히 써서 꼭 성공할게. 꼭 잘 되어서 너랑 우리 은우 평생 호강시켜줄게. 남편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장 승진할 때도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남편 마음을 알아줄 걸 하는 후회도 됐었죠. 지금이라도 남편이 웃음을 되찾고 자기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글 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 혼자 외벌이를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남편 표정이 밝아진 것만으로도 만족했네요. 남편은 글을 쓰는 대신 살림을 전담해줬는데요. 또 음식도 잘하는 사람이라 매일 남편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날은 조금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를 기다릴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며 바쁘게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우리 주려고 반찬을 하셨다며 집에 들르신다는 거였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 얘기를 못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엄만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글 쓰는 걸 모르고 계셨거든요. 얼른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엄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이 상황이 뭐냐고 하셨어요. 너희 집에 오니까 장서방이 집에 있는데 장서방 오늘 휴가야? 아니면 아파서 회사를 하루 쉬었나?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어? 엄마, 사실은 그게 이 사람 지금 회사 그만뒀어요. 회사 그만두고 글 써요. 회사를 그만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결혼 전에 몇 년 글 썼다고 하더니 그거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정 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의 불호령에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 나무라지 말아요. 내가 그러자고 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장서방 회사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서 글이나 쓰라고 부추긴 거야? 너 제정신이니? 너 혼자 벌어 새 식구 어떻게 살려 그래? 당장 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아봐. 사위 대신 딸이 고생하는 거 퍽이나 좋다고 하시겠다. 엄마,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물론 저 사람 좋은 직장 그만둔 거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좀 들어주셔야죠. 사정? 사정 들을 게 뭐가 있어? 사정 들으면 뭐가 달라져? 회사 그만둔 건 똑같지 뭐. 우리 사위 대기업 과장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 꼴만 우습게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엄마 때문에 다니기 싫은 직장도 참고 다녀야 돼요? 은우 아빠도 힘들었어요. 글 쓰고 싶었던 꿈 결혼 때문에 포기하고 억지로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에요. 본인 하고 싶은 일도 참아가면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장 달고 남들이 축하해줄 때도 이 사람 맘이 골마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안쓰러워서 내 남편 위해서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더 이상 말 보태지 말라는 거지? 너희 부부 뜻 잘 알았다. 내가 뭐 괜히 그러니? 그래도 네가 내 딸이니까 너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지. 니들이 결정한 일이라니 뭐 더 말하지는 않을게. 근데 장서방 작가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워? 작가 돼서 대기업 다니던 것만큼 벌 수 있나? 괜히 주제도 모르고 회사부터 그만둔 건 아닐까 걱정이네. 엄마는 그 말만을 남기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가고 남편의 표정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잘했다는 말까지 기대하진 않았지만 주대도 모른다는 말은 너무 심하시잖아요. 우리 엄마 정말 너무하신다. 응원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잘해보라고 격려는 해주실 수 있잖아. 꼭 그렇게 사람 마음에 못을 박아야겠어? 여보, 난 괜찮아. 그리고 사실 장모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내가 장모님 입장이었어도 저렇게 말했을 거야. 내 딸 혼자 고생하니까 맘 아파서 그러실 수 있지. 당신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가 장모님 이해해드리자. 남편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를 감싸더라고요. 본인을 무시한 장모님을 감쌀 정도로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명절이라 친정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전부 다 고기 반찬만 해놓으신 거예요. 고기는 전부 다 제부가 좋아하는 반찬이었고 우리 남편은 해물을 좋아하는데 그런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차려진 밥상을 보니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제부가 좋아하는 것만 해두셨으니까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좀 툴툴거렸어요. 엄마, 장서방 좋아하는 해산물은 없어요? 다 제부 좋아하는 고기 반찬밖에 없네.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 엄마가 조금이라도 미안하다 말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저도 서운한 걸 풀려고 했고요. 근데 엄마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왜? 장서방이 밥 먹기 싫대? 아무거나 해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어? 엄마의 반응에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하고 말았어요.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언제 내가 장서방이 밥 먹기 싫다고 했어요? 장서방은 밥상에 뭐 차려놨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엄마가 해놓은 음식 보고 섭섭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죄다 고기 반찬인데 이거 다 제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 운우 아빠가 좋아하는 해산물은 하나도 없고 둘째 사위 좋아하는 것만 해놨길래 내가 내 남편이 걸려서 한마디 한 거라고요. 솔직히 장서방 위해서 생선 하나라도 구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근데 백수 사이가 뭐가 예쁘다고 반찬을 해줘? 장서방이 이번에 나 용돈이라도 줬니? 둘째 사위는 네 아빠랑 나 여행 가라고 제주도 티켓 끊어줬다. 이렇게 해주는데 둘째 사위를 대접해줘야지. 돈도 못 벌고 집에 틀어박혀 글이나 쓰는 사위를 대접해주겠어? 엄마,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라고 해도 친정 엄마잖아요.
그럼 차별 없이 잘해줘야죠. 내가 엄마 친딸이어도 이렇게 했겠어요? 내가 맘에 안 드니까 장서방까지 차별하는 거 나 다 알아요. 그깟 돈 못 번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요? 그래요. 그럼 그 돈 내가 드릴게요. 제부가 얼마 줬는데요? 내가 그 이상으로 드릴 테니까 장서방 사위 대접해줘요. 엄마와 제가 언성을 높여 싸우자 모든 가족들이 달려와 저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들으신 아빠가 중재에 나서셨어요. 미림이 너 아무리 섭섭해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당신도 그래. 장서방 일 그만두고 글 쓰는 게 속상하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화풀이해서 되겠어? 사위 둘이 오는데 공평하게 대해줘야지. 돈 줬다고 잘해주고 한쪽은 차별하고 그러니까 큰애가 서운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엄마나 딸이나 둘 다 서로 잘한 거 없어.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풀어. 아빠의 중재로 저는 엄마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어요.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앙금은 남아있었죠. 그 뒤로 엄마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상처를 받았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아들을 돌보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살았네요. 남편도 정말 열심히 글을 썼고요. 하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재능은 있는 사람인데 자꾸만 실패하니 참 속상했는데 아마 남편이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등단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소설을 올리는 건 어떨까 싶었던 거죠. 요즘은 인터넷 소설을 보는 사람이 더 많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 이야기만 잘 쓰면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새로운 걸 해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습니다. 제 제안에 남편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고민하는 눈치더라고요. 여보, 꼭 인터넷 소설을 써야 한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꼭 등단하는 것만 길은 아니잖아. 다른 분야 소설을 쓰면서 당신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준비해보는 건 어때? 그래, 당신 말 들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솔직히 나 요즘 등단이 나한테 맞는 길인가 계속 고민했거든. 자기 말대로 그게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해볼게. 그럴래? 잘 생각했어. 근데 나 자기한테 이 말하면서 좀 걱정했다. 혹시나 글 쓰는 거 포기하라는 말로 들으면 어떻게 하나, 자존심 다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에이, 자존심 다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당신이 날 위해서 그런 말 해줄 사람이라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해? 오히려 난 당신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 됐으면 이런 말 하기 전에 고민하고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 쓴 거 다 갚아줄게. 그 후 남편은 인터넷에 올릴 소설을 준비했고 사이트에 올리면서 연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을 올리니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의 소설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출판사랑 계약까지 했고 우리 남편이 쓴 글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작사가 등장했죠. 그 제작사와 판권을 팔고 억대의 계약까지 하게 됐어요. 몇 년간 홀로 작업하며 버텨온 남편의 글이 세상에 인정받게 됐습니다. 계약을 한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빛을 보기까지 힘든 시간 견뎌왔기에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처가 식구들부터 챙기자고 했습니다. 곧 장모님 칠순이시니 선물로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엄마에겐 앙금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정부터 챙겨준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또 남편이 성공해 보내드리는 거니까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2번 크루즈 티켓을 준비해 친정엄마 칠순에 맞춰 친정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게 다 같이 준비하고 자식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사위 둘이 같이 서서 엄마에게 봉투를 드렸어요. 그런데 봉투를 받으신 엄마가 남편이 드린 건 뒤에 치우고 제부 봉투만 열어보시더라고요. 혹시나 깜빡하셨나 싶어서 제가 나섰어요. 엄마, 이 사람 봉투는 왜 안 열어봐요? 장서방이 장모님 칠순이라고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어요. 그것도 한번 봐줘요. 그래, 알았다. 지금 정신 없으니까 이따 너희 가고 나서 볼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돈봉투를 건넨 둘째 사위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사위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받는다며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데 순간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말고 장서방이 준비한 것도 좀 봐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신경 써서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아유, 넌 왜 이렇게 성화야? 내가 언제 안 본다 그랬어? 보채지 좀 마라. 봉투 보아하니 꾸깃한 게 뭐 든 것 같지도 않구만. 그리고 장서방이 돈이 어딨다고 선물을 준비해? 나 솔직히 장서방한테 큰 기대 안 한다. 돈도 못 벌면서 집에 틀어박혀 글이나 쓰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내 선물을 샀겠어. 작가랍시고 뭐 편지 쓴 거야? 막말로 이 봉투에 편지라도 안 들어있으면 다행이지. 엄마, 지금 열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봉투 열어보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됐다. 뭘 꼭 열어봐야만 하니? 딱 봐도 보이는구만. 장서방, 어쨌든 장모 칠순이라고 봉투 만들어 오느라 고생했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어. 내가 장서방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네가 딱 요즘 말하는 백수 남편 아닌가. 돈 한 푼 못 벌면서 무슨 봉투를 건네. 괜히 무리하지 말어. 그나저나 자네 애들 과자 사줄 돈은 있나? 얘따 5만 원. 이거 내가 장서방 주는 거네. 받고 애들 과자값이나 좀 하게. 엄마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네는 순간 제 화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런 대접받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열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진짜 이런 분이셨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친정엄마니까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그래요. 제 백수 남편 데리고 이만 가볼게요. 다시는 친정 오는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당신 뭐해? 당장 일어나. 앞으로 이 집 올 일 없을 거야. 저도 화가 나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시더니 이대로 가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신 자꾸 왜 그래? 당신 칠순 축하해준다고 모인 애들한테 그게 할 말이야? 미리미도 그렇지만 장서방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왔으면 열어보는 게 예의지. 그렇게 무시하면 돼? 사람 성의를 무시하면 안 돼. 봉투 1이네. 그거 내가 열어볼 테니까. 아빠는 남편이 준 봉투를 가져가셨고 조심스럽게 그걸 열어보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 아빠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빠와 동생 그리고 제부는 봉투 안에 든 크루즈 티켓을 확인하고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졌습니다. 깜짝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미리마, 장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크루즈 티켓? 이거 한두 푼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마련했어? 그러게, 언니랑 형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둘이 돈 모아서 직접 산 거예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까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그동안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잘 돼서 출판사랑 계약도 하고 판권 팔아서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장모님 칠순이시기도 하고 그 기념으로 두 분 크루즈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의 말에 아빠와 동생 제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장서방, 정말 축하하네. 내 자네 잘 될 줄 알았어.
그리고 힘들게 번 돈인데 자네 쓰지. 뭘 우리까지 챙겨. 꼭 비싼 크루즈 여행 티켓 받아서가 아니라 장서방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어. 내가 마사이 하나는 정말 잘 뒀네. 아닙니다. 사실 글 쓴다고 미리미 고생시키고 저 나쁜 사위였어요. 그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참, 그리고 두 분 쓰시라고 용돈 좀 준비했어요. 몇 년간 못 드렸던 거 이제야 드리는 거니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아니, 크루즈 여행 보내주는 거면 됐지.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그래, 우리 위해 준비해준 마음이 고마우니까 내가 잘 받을게. 고마워. 그러더니 아빠는 말없이 앉아있는 엄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막 다그치시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들었지? 장서방 작가로 성공했다는 거. 본인 일 잘 되고 우리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건데 당신 사이라는 놈이 장인 장모 여행에 용돈까지 준비했어. 그런 사이맘도 모르고 당신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면전에다가 백수라고 무시하고 돈 몇 푼 지워주면서 사람 자존심 뭉갰으니 아까 장서방 마음이 어땠겠어? 지금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얘네한테 상처 준 거 그거 다 못 풀어줘. 돈 못 번다고 큰 사위 무시한 대가 그거 어떻게 치를 거야? 아빠는 엄마에게 막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속상했던 걸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요, 엄마. 엄마 진짜 너무하셨어요. 돈 좀 못 번다고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이 사람은 계약금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장모님 칠순이라고 선물부터 마련했다고요. 근데 그걸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무시하셨으니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나 실은 엄마가 은연중에 나 차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 나쁜 분 아니니까 아빠랑 금슬 좋게 잘 사시니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까지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한번 감정이 복받치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마음에 담아뒀던 서운함을 한 번에 다 표현했어요. 엄마는 제 말을 가만히 들으시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부부에게 사과하셨어요. 미리마, 그리고 장서방, 내가 생각이 짧았네. 오늘 일도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럼 안 되는 건데 내가 두 사람한테 하면 안 될 짓을 했어. 좋은 마음으로 내 칠순 축하해 주려고 준비한 건데 그 마음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네. 나는 그저 사위들 비교하기 바빴는데 장서방 자네가 장모보다 나아. 내가 정말 자네한테 면목이 없어. 장모님, 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자식들한테 왜 무릎 꿇고 사과하시고 그러세요? 아니야. 부모라도 잘못했으면 자식한테 무릎도 꿇고 사과도 하는 거지. 내가 방금 자네 얘기 듣고 그동안 해온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 미리마, 내가 너한테도 정식으로 사과하마. 내가 모자라서 너랑 경해두고 은근히 차별했던 거 많았을 거야. 지난번 사위들 대접도 그렇고 너한테 상처 준 거 참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낳은 딸 아니라고 너 미워한 적은 없었어. 이건 진심이다. 그냥 잘난 너에 비해 경희가 뒤처지니까 그게 속상해서 그랬던 거야. 명절에 상 차렸던 것도 큰 사위는 회사 그만두고 쉬는데 그래도 작은 사위는 돈 버니까 그거 하나 경혜네가 너희 부부보다 나은 것 같아서 좁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는 내가 두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야. 엄마는 저희에게 사과하시고는 흐느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엄마의 사과를 받고 지난 일을 다 묻기로 했네요. 무엇보다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본인도 속상했었지만 그래도 어른이 사과하시는데 모른 척하지 않는 게 예의라면서요. 그리고 장모님 나이에 자식들한테 그렇게 사과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했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잘못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지난 일은 잊기로 한 거죠.
그 뒤로 친정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사위 둘 중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진심을 다해 대해주고 계세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 허물 인정하고 달라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엄마의 변한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대단한 건 저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일이 잘 풀린 상황에서 자기를 무시한 장모님께 화도 낼 수 있고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장모님을 용서하고 또 이해하는 마음씨를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제 남편이 멋있고 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서 하는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재미있는 소설 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인품까지도 멋진 우리 남편, 참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싶네요. 이만하면 제가 남편 자랑 할 만하죠? 그럼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하시는 일 잘 풀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에 두고 깔보는 건 어떤 이유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건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음식점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본금이 얼마 없어서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가게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찾는 손님도 많지 않아 처음 1년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런 사정을 생각하기엔 그때 저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엄마, 나 축구화 새로 사줘요. 저번에 산 거 아직 신을만 하던데 조금만 더 신어. 그게 언제 적 건데? 다른 애들은 요즘 유행하는 걸로 전부 바꿨단 말이에요. 엄마가 요새 힘들어서 그러니까 현우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아씨, 유행 지난 거 신으면 애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야. 결국 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 제 운동화를 바꿔주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제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해준 건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던 누나였습니다. 야, 김현우, 너 요새 엄마랑 아빠 가게 새로 시작해서 힘든 거 몰라? 네가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그 정도 생각은 좀 하고 살아라. 누나가 뭔데 나한테 생각을 하라 말아야. 너 그 축구화 무슨 돈으로 산 줄은 알아? 엄마가 옆집 아줌마한테 빌려온 돈이야. 그딴 유행이 뭐라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서 사야 되냐? 그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괜히 누나에게 화를 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생활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깨우기 전엔 절대 일어나는 법이 없던 제가 혼자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친구들과 함께 유행이니 뭐니 멋부리고 노는 데만 치중하던 것도 점점 줄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다 음식 솜씨가 좋았기에 밤낮 없이 요리를 개발하고 홍보를 한 덕분에 1년 뒤엔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엔 가족들도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저 또한 부모님의 성실함을 몸으로 배우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 후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꾸준히 성적을 올려 원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까지 제가 바라던 곳으로 하게 되었네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배운 성실함 하나로 그 모든 걸 이뤄낼 수 있었어요. 제가 입사한 회사는 철강과 관련된 제조와 무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본사뿐 아니라 지방과 외국으로 제조시설과 지사를 갖추고 있을 만큼 기반이 탄탄한 회사였어요. 복지도 대기업 못지않은 곳이라 업계에서는 다들 한 번쯤 꿈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도 무턱대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동기들 대부분이 함께 입사 지원을 하였지만 저만 합격하게 되었거든요. 김현우, 한턱 내는 거 잊지 말아라. 부럽다 이 자식아. 내가 술 살게.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이번엔 내가 운이 좋았던 거야. 친구들 대부분은 제가 합격한 걸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내내 저를 티나게 싫어하던 동기 형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당연히 운이 좋아서 된 거지. 그럼 네가 뭐 대단해서 합격한 줄 아냐? 학번은 같았지만 저보다 3살이나 많은 형이어서 말투가 기분 나쁘지만 꼭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친구들이 한마디씩 해주더군요. 형은 왜 맨날 현우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누가 보면 질투하는 줄 알겠어. 내가 김현우 쟤를 왜 질투하냐? 부러울 게 있어야 질투를 하지. 아님 말고요. 근데 말하는 게 꼭 질투하는 것 같다는 거죠. 헛소리 작작해라. 그리고는 형이 자리를 비우자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우 형, 여자애들 때문에 저러는 거 알지? 하여튼 지가 인기 없는 걸 남 탓하는 꼴하지 봐라. 저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 처음으로 강우 형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듣게 되었지만 도저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친구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애들이 왜? 야, 지금 네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진짜 재수없는 거다. 알지? 친구가 이렇게 농담을 던졌지만 저는 정말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 진짜 모르는데? 친구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야, 김현우 눈치 없는 거야. 온 세상이 다 안다지만 진짜 이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졌어. 설마 내가 또 눈치 없이 굴어서 누가 곤란해진 거야? 평소에도 곰 같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 눈치 없는 행동이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되더군요. 그런데 친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도대체 여자애들은 이런 곰 같은 놈이 왜 좋다는 건지 보통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곰 같은 김현우가 인기가 많다는 게 문제지. 알겠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필 강우 형이 좋아하던 여자가 저를 좋아하며 저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제게 직접적으로 좋다는 사람도 없었고 저 또한 딱히 마음에 든 친구는 없었기에 이 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사 후 한 달이 지난 뒤 일어났어요. 이번에 특채로 신입 1명이 추가로 입사했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인턴 생활을 할 테니까 잘 지내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우라고 합니다. 회사 선배를 뒤따라 들어온 건 다름 아닌 강우 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한 달 정도 입사가 늦었지만 다들 동기라 생각하고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넨 강우 형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더군요. 김현우,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에요, 형.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왜? 내가 여기 들어온 게 못마땅해? 하긴 혼자만 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콧대가 장난 아니었지?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놀란 것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었기에 당황한 건 사실이었지만 못마땅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저 형에게 말했던 것처럼 놀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또다시 이유 없는 꼬투리를 잡아 제 기분을 상하게 하더군요. 이 새끼. 근데 끝까지 반갑다는 말은 안 한다? 하긴 나도 네가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한 후 형은 업무를 배우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함께 있던 동기들이 형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원래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왜 저렇게 한대? 듣는 사람이 다 기분 나쁘네. 학교 동기 형이에요. 말투가 원래 좀 그렇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공채 기간 끝나고 특채로 들어온 건 무슨 이유지? 현우 씨는 뭐 들은 거 없어요? 글쎄요. 저도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라서 따로 들은 게 없네요. 그때 조용히 주변을 살피던 동료 하나가 속삭이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쩐지 그게 이 얘기였구나. 왜요? 뭐 들은 거 있어요?
내가 엊그제 휴게실에서 잠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인사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낙하산이 어쩌고저쩌고 서건다는데 그 낙하산이 이 낙하산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 뭐야? 그럼 백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어이없네. 백으로 붙일 거면 공채에 섞어서 붙이던가. 티나게 특채로 나중에 넣는 건 대체 이유가 뭐야? 뭐 든든한 백 있으니까 알아서 기라는 거야? 회사 동기들에게 형의 첫인상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키는 대로 내뱉는 말투하며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소문하며 어느 것 하나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었죠. 하지만 어린애들이 모인 집단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일로 만난 곳이니 누구 하나 드러내놓고 불편한 감정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우 형이 저와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김미란 씨, 커피 한 잔 부탁해. 형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약해 보인다 싶으면 누구 할 것 없이 하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상사처럼 이것저것 시키기 일쑤였어요. 저 지금 해야 될 일 있어서 커피 마실 시간 없어요. 저와 동기인 미란 씨는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절대로 형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강우 형은 동기 중에서도 미란 씨를 특히나 괴롭혔습니다. 누가 미란 씨 마시래? 지금 상무님이 커피 드시고 싶다니까 얼른 가서 맛있게 한 잔 타와. 상무님한테 직접 가지 말고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자기 할 말을 끝내고 형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란 씨의 얼굴이 새빨개진 게 무척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란 씨에게 갔습니다. 하던 일 마저 하세요. 커피는 제가 탈게요. 그리곤 휴게실로 가서 믹스커피를 한 잔 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형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상무님에게 제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이 문제를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무님, 여기 커피 타왔습니다. 오, 이강우 사원한테 부탁했는데 왜 자네가 왔나? 이강우 사원이 다른 동료에게 시키는 걸 보고 제가 대신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강우 사원에게 부탁한 걸 다른 동료에게 시켰다고? 그런데 왜 그 동료가 안 오고 자네가 왔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온 겁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해보게나. 동료에 대해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강우 사원의 태도가 다른 동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보게. 업무로 바쁜 동료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지금처럼 업무 외적인 일도 동료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상무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번 일은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으니 사과하겠네. 그리고 이강우 사원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단단히 일러두도록 하지. 그렇게 상무님과 면담 아닌 면담을 끝내고 나오자 동기들이 제게 모여들었습니다. 현우 씨, 진짜 상무님한테 가서 이강우 씨 얘기하고 온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속이 시원하긴 한데 이강우 씨 상무님 라인인 거 알죠? 혹시나 일로 현우 씨가 불이익을 받기라도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께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시는 분이시니 이 일로 저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 생각처럼 그 이후에도 제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우영 또한 상무님의 지시 때문인지 동료들에게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물론 저를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욱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건 물론이고 어떤 날은 눈에 띄게 저를 따돌리려고 했던 적도 있답니다. 물론 형의 뜻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미란 씨가 제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현우 씨,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무슨 일이시죠?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퇴근 후 말입니까?
미란 씨와 저는 둘 다 말수가 없는 편이라서 그동안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시간을 내달라고 하니 무슨 일인지 걱정부터 되더군요. 혹시 저번에 제가 상무님께 했던 말 때문에 불편한 일 겪는 건 아니시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너무 감사해서 따로 인사드리려고 시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괜찮습니다. 강우영 일은 저 또한 불편을 겪어서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미란 씨에게 따로 고마움을 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럼 그냥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때요? 우리 둘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미란 씨와 저는 둘이서 밥을 먹고 술까지 한잔하면서 서로를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사적인 자리를 가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에는 비밀로 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동기들 대부분이 저희 사이를 알게 되었지만 강우영은 모르는 것 같아서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입사 2년차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현우 씨, 이번에 대리로 진급 확정됐어요. 축하드려요. 입사 2년차에 대리 달았으면 김현우 씨가 우리 회사에서는 최단기간 승진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정도로 빠른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역시 회사도 능력 있는 인재는 알아본다니까. 현우 씨, 앞으로도 좋은 기획 부탁해요. 그 당시 제가 제출한 기획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기획안을 기초로 다른 동료들의 힘이 보태져서 그동안 뚫리지 않던 미주 쪽 무역이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저 또한 진급이 확정된 것이고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작은 의견을 낸 것뿐인데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겸손할 필요 없어. 현우 씨 덕에 매출이 15%나 상승했다고. 동료들의 축하 속에 저는 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영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오히려 저를 비난하였어요. 다른 동기들 전부 네 프로젝트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실적 못 챙긴 건 미안하지도 않냐?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승진 거부하겠다. 아무튼 실력은 개뿔도 없으면서 억세게 운 좋은 놈이야. 에이씨, 이놈의 회사 더러워서 때려치든지 해야지. 그리고는 그날 저녁 회사의 미주 지역 진출과 함께 제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형은 툭하면 제게 비꼬는 말을 했어요. 우리 대단하신 김현우 대리님, 성의 찰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획서 한번 봐주십시오. 억세게 운 좋은 대리님 덕으로 저도 승진 좀 해봅시다. 또 어쩐 날은 아이고, 사원 주제에 팩스를 보낼 줄 아시나요? 능력 있는 우리 대리님께서 팩스 좀 대신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잡다한 업무를 제게 떠넘기기도 하였네요. 형의 태도에 기분은 나빴지만 저는 형이 부탁하는 업무를 도와주었어요. 물론 형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의 업무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승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동기들에게도 저와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랐는지 형은 제가 도움을 주는 것 또한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오더군요. 이 새끼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내 아이디어를 훔쳐간단 말이야. 너 저번에 내가 팩스 보내라고 했던 거 그건 이 기획서에 써먹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베트남에 추가로 공장 설립하는 거 본사에서 인력 지원하자고 했잖아. 너 그거 그대로 훔쳤던데? 네? 인력 지원이요? 그건 부장님께서 이미 공장 설립 기획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 그걸 핵심만 추려서 다시 기획안에 쓴 거고요. 형이야말로 회의 때 다른 사람들이 내는 의견을 그대로 베끼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미란 씨가 냈던 의견을 토시만 바꿔서 그대로 올렸잖아요. 또 재민 씨 기획안도 형이 한 것처럼 냈었고요. 제가 참지 못하고 저렇게 쏘아붙이자 야! 네가 대리면 다야?
나 너보다 3살이나 형이야.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눈가를 뒤집고 덤벼? 이렇게 나이로 응수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직원들이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주 직원 체육대회가 끝나고 사원들끼리 가진 회식 자리에서 저는 결국 강우 형과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우, 대리 달고 나니까 평사원들은 전부 네 아래로 보이지? 야, 축구는 팀플레이야. 근데 너 가만 보니까 상사들한테나 패스하고 사원들한테는 아예 패스를 안 하더라? 술을 과하게 마신 형이 제 옆으로 오더니 다짜고짜 제게 저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형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응수하는 대신 저희 팀 동료들에게 건배를 권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다친 분들은 내일 꼭 병원 다녀오도록 하세요. 사실 제가 형의 말을 무시한 이유는 상대편이었던 형이 축구 시합 내내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 선수 모두에게 심하게 몸싸움을 걸었던 터라 저 또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야, 이 새끼야! 내 말이 우습냐? 귓구멍 막혔어? 내가 뚫어줘?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형의 말을 무시했어요. 오늘 피곤하실 텐데 적당히 즐겁게 마셔요, 우리. 이게 대리 달고 나더니 막 나가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형은 갑자기 제게 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다행히 술에 취한 형의 주먹은 그리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형보다 덩치가 훨씬 컸기 때문에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형, 그만 좀 하세요. 왜 맨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행사 끝나고 다 같이 기분 좋게 뒤풀이하는 자리잖아요. 꼭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야 속이 시원해요? 강우 형은 제게 두 손이 붙들린 채로 몸부림을 쳤지만 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좋게 말할 때 손 나, 이 새끼야. 나 지금 갈 거니까 놓으라고. 내가 더러워서 이 회사 때려친다. 저는 집에 가겠다는 형의 말에 그제야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화가 안 풀리는지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자 동료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더군요. 그 순간 저도 참을성에 한계가 왔습니다. 너 나한테 형 대접 받고 싶어? 그럼 형답게 행동을 해야지. 저는 결국 형에게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말려서 그나마 싸움은 금방 끝났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된 후였죠. 이 일로 강우 형과 저는 3개월 동안 월급의 일부가 감봉되는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후 강우 형이 싸움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받아 저는 얼굴을 볼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 저는 사내 커플이었던 미란 씨와 결혼을 하고 경영지원팀으로 보직 이동을 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직원 복지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그 밖의 직원들의 경조사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과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진급과 함께 제가 하는 업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직원들 간의 불만사항이나 회사에 바라는 것 등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제 업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던 강우 형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강우 형은 지방에서 공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뻘의 직원들에게 하대를 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 대다수였어요. 한 번은 강우 형이 관리를 맡고 있는 공장에서 직원 한 분이 본사로 직접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내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사에서 전 모시기냐? 그러니까 그 부당대우를 받는 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60이 넘는 어르신이 작업복 차림으로 타 지역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였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식사를 못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이렇게 여쭤봤어요.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점심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말씀 나누시죠. 그렇게 어르신과 저는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 본사에 전할 얘기는 관리자를 통하거나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내가 몰라서 이렇게 왔겠습니까? 관리자가 사람 복장을 뒤집으니 어디 하소연할 데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혹시 관리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강우라고 몇 년 전까지 여기 본사에 있었다고 하던데 뭔 이유에서인지 공장 관리를 왔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그 어르신이 강우 형이 관리하는 공장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이제는 어디 옮길 데도 없고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다 마음먹고 있는데 이강우 그냥반이 하도 사람들을 괴롭히니 아주 죽지도 못하겠고 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작년에 몸도 성치 않은 최고참 형님을 이강우 그놈이 맨날 야근을 돌리더니 글쎄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지 뭡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젠 제가 작업반장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만 30회를 넘겼어요. 30회 말이요.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불량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정도입니다. 눈 감고도 조립할 정도라고요. 아유. 어르신은 속이 타는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후 말을 이으셨습니다. 근데 이강우 그냥반 공장 온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몇 년이고 나발이고 그냥반 전원 스위치 하나 못 켜는 양반입니다. 그런 놈이 어쩌는 줄 아세요? 지보다 한참 선배들을 두고 야자 하면 반말짓거리는 건 이제 이골이 나서 화도 안 나요. 제 속이 터지는 건 툭하면 작업장에 내려와서 직원들한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라지 않겠어요. 작업자들은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 직방으로 불량이 나고 나중에는 1년 내도록 야근을 해도 빵꾸를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저러 하다 알려주면 공장에서 일하는 주제 본사 직원한테 말대꾸 한다고 난리. 그러다 성에 안 차면 당장 일 때려치라는 소리가 아주 습관처럼 나와요. 어르신은 가슴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것도 전부 서면으로 여기 본사에 몇 번이나 올려보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이강우 놈 행패뿐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귀 닫고 살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니 그놈이 새파랗게 어린애 하나를 반장이라고 데려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뭘 할 줄 아냐 물었더니 공장 일이라곤 첨이라고 합디다. 일이라도 하는 놈을 데려와서 반장을 안 치면 뭔 말을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일을 가르치라고 데려오던가요. 그래놓고 이강우 그놈은 경리 아가씨랑 아침부터 외근 나간다고 뻔지르르하게 꾸미고 나가버립디다. 내가 그래서 오늘은 아주 결판을 내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건 그동안 내가 써온 일지고 그리고 이건 직원들 증언이랑 또 이강우랑 통화 내용 녹음된 거예요. 저는 어르신이 주신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우 형의 횡포가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르신께는 이번 일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약속드리고 차표까지 끊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강우 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주신 자료를 뒷받침할 증거로 공장의 CCTV를 확보하고 또 회계장부를 전수조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저는 강우 형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마침 회사의 50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강우 형을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때마다 동기 모임이며 사소한 부부 동반 모임은 있었지만
저는 입사 10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창립 기념 행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해서 아내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뒤 행사 당일이 되어 식장으로 들어가니 벌써 많은 직원들이 도착해서 자리에 있더군요. 그중 강우 형이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꼴통, 몇 년 만이냐? 너 아직도 과장이라며? 아이고, 그러게 선배들한테 잘 보일 꿍이나 하지 말고 일을 좀 하지 그랬냐? 저는 일부러 형의 옆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들렀던 아내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이게 누구야? 미란 씨 아니야? 잘 지냈지? 어떻게 몇 년 만에 보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여전히 예뻐. 여기 앉아. 오랜만에 얘기나 좀 하자. 눈에 가시가 없으니까 늙을 일이 없네요. 그렇게 대답한 아내는 강우 형이 내준 자리를 지나쳐서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강우 형은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의 태도에 인상을 구기며 말했어요. 말하는 거 하고는 싸가지 없이 말이야. 그리고는 화제를 바꿔 제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야, 강우, 네 손가락에 그 반지는 뭐냐? 너 설마 결혼했어? 참, 세상이 말이다. 잘 살아봐야 아는 거야. 그지? 저런 꼴통이 마누라가 다 있고. 누군지 만나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 형의 말에 아내가 고개를 불쑥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그 꼴통 마누라가 전데 무슨 말이 하고 싶으세요? 순간 강우 형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야,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어. 끼리끼리라더니 너희 진짜 환장의 커플이다. 싸가지 없고 주변 사람 우습게 알고 또 남들 짓밟고 올라서는 맛에 환장한 것까지. 주변 사람들이 전부 쳐다볼 만큼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꼴이 무척 보기 싫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후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들어와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우 형은 저와 아내를 향해 비아냥을 멈추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언제 눈 맞았냐? 결혼식에 부르지 그랬어. 이 형이 제대로 축하해줬을 텐데 말이야. 형 빈정대는 꼴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지금은 좀 정숙하시고 이따 식 끝나면 마저 빈정거리세요. 이 새끼가 또 선 넘네? 내가 웃어주니까 아무 말이나 지켜려도 될 것 같아? 그때 사회자가 회사 대표님을 단상으로 부르며 강우 형은 입을 닫았습니다. 너 진짜 식 끝나고 제대로 한번 보자. 알았어? 형이 이를 악물고 말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대표님은 간단한 인사를 끝낸 후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덕에 50년 동안 모진 풍파에도 이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끝으로 저는 경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앞으로 저를 대신해 회사의 수장이 될 제 딸과 사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란 부장, 그리고 김현우 과장. 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대표님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처음부터 배워가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특혜도 없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처우를 받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해왔고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 중 누구도 아내가 대표님의 딸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저 또한 이 사실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회사 경영은 아내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배포가 남다른 아일세. 사업가로서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거야. 자네도 그건 알고 있겠지?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아내는 경영에 타고난 소질을 보였습니다. 최연소로 부장직급을 달았을 때도 장인어른의 도움 하나 없이 혼자서 해낸 일이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자네에게도 부탁이 있네. 제가 경영지원팀에서 회사 내부의 문제를 전부 익힌 후에 아내를 보필하길 바라셨습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작은 일은 소홀히 넘어갈 때가 많네. 그때 누군가 믿을 만한 내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 자네가 내 딸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게나. 저 또한 강우영을 겪으며 직원 복지나 회사 내 갑질 같은 내부의 결속력에 더욱 관심이 갔기에 경영지원팀으로 가서 일을 배우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후로 대표님과의 관계는 더욱 비밀로 붙여졌고 창립 행사에서야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며 강우영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저도 할 말 많으니까 시 끝나면 그냥 가지 말고 꼭 한번 제대로 보고 가세요. 그리고 취임식이 끝난 후 저는 몰래 빠져나가려는 강우영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야, 임마. 화장실 가려는 거야. 그리고 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얘기했어야지. 전혀 몰랐잖아. 형의 말투는 그 사이 무척 친절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형이 알 필요 없는 얘기라 굳이 안 했어요. 그나저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사무실로 가실래요? 무슨 말인데 사무실까지 가서 하자는 거야. 그냥 여기서 해. 형은 다소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창립 행사고 사람도 많은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뭘 하겠나 싶었는지 오히려 행사장에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네, 그럼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죠. 이강우 씨, 오늘부로 해고되셨습니다. 저는 형에게 해고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형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당장이라도 터질 듯 새빨개지더군요. 그러더니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기다린 게 고작 이거였냐? 잘난 마누라 만나서 남들 보는 앞에서 개망신 주는 게 네가 원하던 거였냐고. 그래, 자르고 싶으면 잘라. 난 당장 노동청 가서 이 회사 전부 고소하고 언론에 갑질 기사 낼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그거야 형 선택이니 말리지는 않을게요. 그래도 어쨌든 해고 사유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그동안의 조사로 나온 것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우 씨, 부정청탁으로 특채 입사하셨더라고요. 당시 상무님께서 증거자료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공장 발령받아서는 직원들에게 반대로 승진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셨고요. 맞죠? 그리고 저는 공장 내에서 직원들에게 행한 부당 대우에 대해 줄줄이 이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이 갈 테지만 여기서 미리 알려드리죠. 공금 횡령을 꽤 하셨더라고요. 고소장 준비하고 있으니 그렇게 아세요. 그 후 저는 무릎을 꿇고 비는 형을 두고 아내와 함께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형에게 말한 대로 해고 조치와 함께 공금 횡령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며칠 전엔 형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었어요. 저에게 했던 말을 전부 사과하며 돈으로 제 입을 막으려고 하더군요. 그 문자 또한 부정청탁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는 말과 함께 회사 법무팀과 이야기하라는 말을 끝으로 형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항상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괴롭히려던 형을 생각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갑질당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썰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악의 시댁에 시집가서 인생 망칠 뻔했다가 탈출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청 화목한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는 않았고 특출난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행복했었죠.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 제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마 그 끝이 정해 있다고 생각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저를 임신했을 때
희귀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사는 아빠에게 그랬나 봐요. 산모와 아기 중 선택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아빠는 당연히 엄마를 선택했죠. 하지만 엄마는 절대 싫다고 하셨다는군요. 날 선택한다고 해도 난 얼마 못 산다잖아. 아기를 선택해야지. 아니야. 난 당신이 중요해. 난 당신 살릴 수 있어. 내가 살릴 수 있는 병원으로 당신을 데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응? 아빠는 엄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고 엄마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고 하지만 아빠는 결국 엄마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의사 선생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 확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였던 모양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아빠와 엄마는 부둥켜 안고 울었고 두 손을 꼭 붙잡으며 기도를 했대요. 제발 둘 다 무사하기만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주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하며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빠는 사내 아이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그렇게 크게 우는 신생아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다네요. 그렇게 저는 씩씩한 목소리를 갖고 태어났고 엄마 아빠는 저를 큰 목소리만큼이나 크게 키워보자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의 고비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낳고 서서히 면역력이 떨어지더니 제가 돌이 지나고 나서는 급격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군요. 나중에는 약 없이는 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겠네. 좀 도와줘야 되는데. 당신은 쉬어. 괜찮아. 동생들도 내가 다 키웠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힘들 텐데 미안해. 엄마가 돼서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야, 미안하긴. 당신이 이렇게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아빠의 바람은 그저 제가 엄마라는 존재, 엄마의 모습, 엄마의 숨결을 충분히 가슴에 담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엄마가 살아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해요. 하지만 한 해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날수록 우리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고 어렸던 저였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빠의 표정에서, 엄마의 말투와 눈빛에서 말이죠. 아직도 엄마의 이 말이 기억납니다.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 약하고 여린 존재가 아니라 여자이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거라. 이게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때 제 나이는 고작 7살이었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꼭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엄마가 떠난 후 아빠는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기운도 없었어요. 제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고모와 할머니가 가끔 번갈아 가며 찾아오셔서는 저를 돌봐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시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 넣어주시곤 하셨는데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냉장고는 채워진 날보다 비워져 있는 날이 많았고 그나마 뭔가가 채워진다면 그건 아빠의 소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빠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어려운 이웃이 바로 저와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부끄러움, 창피함을 넘어설 만큼 제 생활은 정말 심각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으로 와주신 선생님이 계셨고 그 선생님이 동사무소에 저희 집 사정을 얘기해 주신 덕분에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쌀도 라면도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도 줄이게 되었고 일도 다니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 아빠는 제게 물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아빠가 이젠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그래. 네, 그럼요. 저 이젠 학교에서 동생들도 생겼어요. 2학년 언니니까 저도 이제 씩씩해졌어요. 그렇게 제 나이 9살부터는 아빠를 집에서 보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빠가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오후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아빠의 직업은 환경미화원인데요. 청소하고 나면 먼지도 많고 땀도 많이 흘리고 냄새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귀한 딸한테 먼지 한 톨도 묻히기 싫다면서 일 끝나고 들어오면 씻기 전까지는 잘 만지지도 앉지도 않을 만큼 저를 깔끔하고 애지중지 여기며 키워주셨어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아빠가 더럽다거나 냄새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아빠가 멋지기만 했거든요. 사람은 말이야, 항상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돼. 그럼 성공할 수 있어. 아빠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계속 신문을 보면서 세상을 배우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딸도 항상 배움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 이렇게 아빠는 매일 신문도 읽으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빠가 본 신문을 매일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게 많았지만 아빠가 읽는 거니까 그냥 저도 같이 읽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를 읽으면서 아빠는 인상을 쓰시는 일이 많았는데요. 저 역시도 내용은 잘 모르면서도 이건 심각한 거구나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관심 있게 보는 사건 사고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신문에 실린 경찰의 모습을 보며 멋있다고 느꼈어요. 그때부터 경찰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경찰은 엄마가 말한 강한 사람에도 해당이 되는 존재였어요. 딸이지만 당당하고 강한 사람, 그리고 제가 생각한 나쁜 사람을 벌주는 강한 사람. 생각만 해도 신나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꿈을 갖게 된 날부터 저는 매일 달렸어요. 경찰은 빠르게 달려가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요. 운동의 날에는 무조건 제가 1등을 차지했어요. 단거리도 중거리도 계주도 모두 1등을 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아빠에게도 제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자 경찰이라고? 야, 우리 딸 정말 멋진 꿈을 갖고 있네. 꼭 경찰이 돼서 신문에는 좋은 사람들과 훈훈한 이야기만 들리게 해줘. 나쁜 사람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줘. 우리 딸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저는 아빠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고 공부에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학생쯤 되었을 때 깨달았죠. 제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라는 걸요.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전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핑계를 대자면 저는 항상 잠이 부족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빠가 고정적으로 월급을 벌어오시긴 하지만 엄마를 살리기 위해 병원비 명목으로 빌렸던 대출금은 갚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자가 높은 카드 대출이었거든요. 어떤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도 싶었는데 저라도 보태야 얼른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전셋집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어떤 것도 소홀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유 배달, 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어려운 가정에서도 다들 공부를 잘하던데 현실의 제 모습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도 실력도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러니 경찰대학은 꿈도 못 꿨고 어떤 대학이든 좋으니 경찰 행정학과라면 다 가고 싶었지만 지원한 곳들은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떨어진 게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등록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재수를 해서라도 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더 많이 갚아나가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해낼 자신감이 부족했죠.
저는 늘 자괴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현실은 직시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며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아픈 얼굴로도 활짝 웃으며 날 반기던 엄마, 그리고 다시 일어선 아빠. 그렇게 저는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사이버 대학으로 학위 과정을 마쳤고요. 경찰 공무원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제대로 공부할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처음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이고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실력은 형편이 없었어요.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과의 체력 차이가 한눈에 나더라고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동도 열심히, 수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니 아주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6개월 정도 되니 조금씩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고 준비하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었죠. 이제야 함께 공부하는 주변 사람들도 보이고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같은 학원에 어떤 남자가 새로 들어왔어요. 저처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남자였는데 그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20대 후반이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이에서 오는 중압감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이 급해 덜렁대는 모습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학원비가 부담되니까 열심히 배워서 빨리 합격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덜렁대고 또 초조해야 하고 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 오지랖이지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그 남자는 머뭇거리면서 그러더군요. 그럼 혹시 저 좀 많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까이서. 전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다가가고 싶었어요.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수줍은 듯 하면서 제게 용기 내 고백하는 그 남자의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사실 살면서 단 한 번도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것조차 막막하고 빠듯하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저도 남들 하는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연애 말이죠. 그래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대신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절대로 내 꿈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지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죠. 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학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늦은 시간에 혼자 집에 가는 게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에너지가 더 생기는 듯 했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한 덕에 저는 2년 만에 합격을 했고 남자친구보다 먼저 순경 생활을 시작했어요. 막상 실전에 투입되니 기대보다는 긴장이 더 크더라고요. 늘 바쁜 탓에 혹시나 제가 놓치는 게 있는 건 아닐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짜증도 많이 냈는데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짜증을 부리는 것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 혼자만 합격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쯤 남자친구가 제게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학원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학원을 알아봐야겠어. 그래? 하던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자친구는 합격했는데 남자는 아직도 합격 못했다는 소리 들으면서 계속 다니라고? 아, 그랬구나. 미안해.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 그렇게 남자친구는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공부와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함께 근무할 날을 꿈꾸며 열심히 응원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큰 고민이 있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뭔데 그래? 엄마가 빨리 결혼하래.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자란 환경은 저와 비슷하면서도 사뭇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한쪽만 계셨고 그로 인해 힘들게 살았다는 건 같은데 남자친구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자란 모양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형제 관계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고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 이혼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께서 2아들을 키우셨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께서 뭘로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으시던 분이라 이혼하면서 양육비 같은 건 부족함 없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께서는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가 심하셨대요. 경찰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걸 겨우 설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야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찰나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셨다더군요. 결혼은 다 때가 있는 거라고요. 남자친구는 아직 경찰이 된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해봤다는데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라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서 미안해. 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더 잘할게. 사실 남자친구의 그 말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그러겠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은 집안끼리 얼마나 잘 맞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은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기에 사실 조금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그동안 말 못한 게 있는데. 말해봐. 왜, 고민 있어? 사실 우리 아빠가 국졸이야. 근데 학벌 따지는 집안들도 많잖아. 그래서. 혹시나 어머니께서 좋은 집안, 좋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 아빠도 나도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결혼을 학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그렇게 학벌 따지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서로 피해 안 주면 되지 않겠어? 안 그래? 그렇긴 하지. 우리 집은 가난하긴 해도 아빤 내가 용돈 드리겠다고 하면 극구 거부하셔. 아직 쌩쌩하시다면서. 아무튼 난 내심 걱정했었는데 마음 편하게 해줘서 고마워. 제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빠에겐 죄송했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기고 알콩달콩 연애라는 걸 해보니 좋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지만 이런 저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꿈만 같았네요. 상견례를 하기 전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먼저 뵙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께서는 집안에 딸이 없으니 미리부터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저도 그 생각엔 동의했기에 그렇게 하자고 남자친구에게 전했네요.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는 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정말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했었죠. 그런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엄청 친절하고 제게 너무 상냥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절 만나자마자 손부터 꼭 잡아주시면서 안아주셔서 살짝 당황했지만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 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식구 될 텐데 감사는 뭐. 근데 우리 예비 며느리니까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그럼요, 어머니. 당연하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그래.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예비 며느리인 제가 맘에 든다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내내 맛있는 음식들은 다 제 앞에 놓아주시고 편하게 먹으라고 해주셨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식사를 마치자마자 계산대로 향했어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먼저 카드를 내미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아우, 아니야. 우리 예쁜 며느리 당연히 내가 사줘야지. 그래서 저는 커피라도 제가 사드리겠다고 하면서 근처 커피숍으로 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래, 그래. 가만히 있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참, 근데 말이야. 직업이 경찰이라고 했지? 네, 어머니. 혹시 결혼해서도 계속할 생각이야? 네, 그럼요. 제가 결혼하고 애 낳아도 계속 경찰 일 했으면 좋겠다고 오빠가 그러던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녀석이? 아휴, 사실 나랑 걔랑 잘 안 맞아. 손발이 맞아야 같이 뭘 해도 하는데 걘 좀 세상을 모르고 답답한 구석이 있어. 어머, 자세히는 알 거 없고 그냥 그렇다고. 남친 어머니께서는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 말을 아끼시는 모습이셨습니다.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챙겨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친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저는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가 언제 제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고집도 세고 한번 생각한 게 있으면 좀처럼 바꾸질 않아. 나랑 좀 안 맞아. 엄마는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답답하대. 내가 생각했을 땐 엄마가 괜한 고집 피우시느라 내 말을 안 듣는 건데도 말이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뵙기 전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고집 세고 드센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직접 만나 뵙고 나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역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와도 잘 맞을 것 같았고 너무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엄마가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곤 정말로 제가 근무가 없는 날은 저를 백화점에 데리고 다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며느리한테 잘 어울리겠다. 세상에,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요. 비싸긴.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게 명품백도 사주시고 화장품도 사주시고 전 태어나 처음으로 사치라는 걸 부려보았네요. 평소에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어색하긴 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절 대해주시는 그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동화 속 공주님이라도 된 양 저를 대접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는 달리 해드릴 게 없는데. 어머나 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 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좋아서 해주는 거란다. 그냥 친정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리렴. 결혼 반대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야. 허허허허. 네, 어머니 물론이죠. 저희 아빠 그런 분 아니세요. 제가 한 선택이라면 언제나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이세요. 저희 아빠도 오빠 만나면 아마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나도 어서 만나 뵙고 싶구나.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예정보다 살짝 당겼습니다. 이런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아빠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 역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앞섰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도 컸기에 빨리 이 집안에 시집가서 더 잘해야겠다며 혼자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한정식 집 앞에 아빠와 제가 먼저 도착했는데요. 살짝 긴장도 되고 옷 매무새를 정리도 할 겸 저 혼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보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긴 쇼를 걸치고 우아한 몸짓으로 한정식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핸드폰을 보면서 걷다가 남자친구 어머니와 부딪히신 겁니다. 저는 아차 싶어서 달려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희 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인상을 팍 찌푸리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 끼어들까 하다가 저는 일부러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표정이 정말 너무나도 싸늘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아빠가 잘 못 봐서 벌어진 일이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위해 예약된 자리로 향했네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까 일은 기억을 못 하시는지 너무 온화한 미소로 저희 아빠를 반겨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불편한 자리니 저는 얌전히 식사만 했습니다. 저희 아빠나 남자친구 어머니도 딱히 할 말은 없으셨는지 그냥 식사만 하셨죠.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치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어색함을 깨려는 듯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을 어쩜 이렇게 바르고 곱게 키우셨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부끄러우셨는지 냅킨으로 입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부인께서 저희 아이를 곱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딸은 제가 봐도 참 바르고 고운 아이랍니다. 다른 애들 같았으면 청소일하는 아빠를 창피하게 여겼을 텐데 아빠가 쓰레기를 주우러 다녀도 자랑스러워해주는 아주 기특하고 속 깊은 아이예요. 아빠는 흐뭇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나, 국졸이라는 건 들었는데 직업이 청소부세요? 어쩐지 꿀인내가 진동한다 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군요. 저와 저희 아빠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남자친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왜 골라도 이런 애를 골랐니? 어휴, 눈 낮은 것. 그러면서 승질을 팍 내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수모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너무나 죄송했고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남자친구 얼굴도 목소리도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리라고 했죠. 상견례장에서 급기야 저는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렸어요. 이 모든 게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말씀하셨죠. 괜찮아.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병가를 쓰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고 저는 다시 단단해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일어서려는 저를 흔드는 문자 한 통이 도착하더군요. 바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붙들고 지질이 궁상 떨며 딸 하나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너도 그게 싫어서 팔자 피려고 순진한 내 아들을 꼬셨니? 능력도 없는 주제에 꼴의 경찰이라고 결혼을 생각하다니 아주 가소롭다. 이 문자를 시작으로 전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문자로 악담을 퍼붓더군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선물해줬던 명품 가방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미 네가 써서 환불도 안 되니까 당장 입금해. 이러면서 영수증을 보내온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찍힌 금액대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정말 그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년이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돈 썼던 거지. 거지 같은 집안 딸인 거 알았으면 귀한 내 돈 한 푼도 안 썼어. 그니까 다 내놔. 내가 아까워서 잠이 안 오니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썼던 카드 내역서를 보내면서
돈을 갚으라더군요. 제가 정말 치사하고 황당해서. 하지만 같은 부류가 되기 싫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이상하더라고요. 부풀려진 금액도 많고 제가 쓰지 않은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밥값과 선물은 그렇다 쳐도 교통비까지 내놓으라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했죠. 아주머니, 저도 이제 아주머니 볼 일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계산 끝났거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어머, 협박이라니? 고소라니? 오해하지 마. 나도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그렇게 저의 첫 연애는 아주 막장 영화처럼 끝났습니다. 다시는 사랑도 연애도 못할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인연은 또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흘렀고 이건 아주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요즘 형사과 경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조사실을 지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나 사기 조사를 받으러 온 아줌마 얼굴을 보곤 저는 완전 경악했습니다. 바로 전남친 엄마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전남친 엄마가 절 알아보면서 친한 척을 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나, 이게 누구야? 잘 지냈어? 얼굴 더 좋아졌다. 그때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잘 됐음 싶었는데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붙잡기에 저는 완강하게 뿌리치며 말했어요. 아줌마가 과거에 어떻게 했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한테 이런다고 아줌마 죄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지금 아줌마가 여기 온 이유만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할 거니까 이러지 마세요. 뭐 때문에 왔나 싶었는데 조사해보니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전남친 엄마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수법을 활용해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그 전적이 너무나도 화려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참고인 조사로 전남친도 소환했죠. 알고 보니 전남친은 엄청난 마마보이였고요. 자기 엄마를 말리지 못하고 매번 사기에 가담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 경찰에 준비했던 건 본인이 경찰 준비를 하는 신분이라면 상대 여자가 자신과 자신의 엄마를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번에 경찰서에 오게 된 건 이들의 수법이 들통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전남친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했던 말을 상대 여자에게 들켜 고소를 당한 것이라더군요. 사랑? 그런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돈 많은 여자로 물색해. 알겠니? 이런 말을 상대 여자가 듣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에게 지금은 아무런 감정조차 없지만 이 남자도 참 불쌍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심한 전 남친 엄마에게는 제가 주제넘는 한마디 좀 했습니다. 철 좀 들어요, 아줌마. 몸 건강할 때 쓰레기라도 주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성실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남의 뒤통수 치다 콩밥 먹으며 남은 여생을 사는 게 꿈이에요? 라면서 말이죠. 제 말을 듣고는 찜찜한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삐죽거리던데 저는 법대로 깔끔하게 복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친 엄마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언젠가는 죗값을 다 받기 마련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세상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여기 있다 보니 그래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언젠가는 어떻게든 보상받고 인정받지만 남을 속이고 가식을 떨고 자기 이속만 채울 줄 안다면 어떻게든 돌려받는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썰맘 애청자들은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